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종말이 일본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의 대복수. 3.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일본에서는 잔인한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어쩌면 일본의 종말의 날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진,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일본 사회에 큰 파괴를 초래하였으며, 국민들은 점점 더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재난들이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 뿐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중배 씨는 나는 사실 그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그는 동양의 역학의 원리로 어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내일의 역사를 예견하며 다음 세계의 주인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이러한 예지력은 거창함이 지나쳐 허황되게 늘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지식까지 동원하는 그의 예지력에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살아있는 부처님이자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타너 스님의 예지력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이지만 예언가로 더 잘 말려진 나너 스님의 예지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83년 6월 5일 열발에 드는 날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을 예측하고 1975년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예언하고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확히 미추었으며 그 스스로가 열발에 드는 날을 예언해 정확히 그 날짜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가 남긴 예언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남긴 그 예언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내용인데요. 미래를 본다 또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아직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처럼 떠든다면 그 누구도 이 말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라도 누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너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친구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침에 눈은 뜨니까요. 조금 우스운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지금껏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다 들어맞았다면 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언가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아무래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닐까 합니다. 프랑스 제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자문가였으면서 천문학, 점성술, 수학에도 특출난 능력을 가졌던 그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소 애매모호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는 히틀러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완벽히 예언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의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고 로켓을 쏴달에 착륙하며 로봇이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히 표현하자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즉 헛소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일을 정확히 예언한 예언가의 말에 신빙성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도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 영상에서 다룰 타너 스님은 결이 다릅니다. 스님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하듯이 이 분은 스님이 맞습니다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으나 이 분은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해골불로 잘 알려진 원효대사, 화엄총을 널리 알린 의상대사와 함께 3대 고승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승임에도 그의 제자들은 늘 타너 스님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발 예언 좀 그만두시라고 말이죠. 이미 물교계에서 대가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굳이 점쟁이나 헛소리꾼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언을 남기니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타너 스님은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나는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가가 아니고 역학원리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너 스님이 도대체 어떤 예언을 남겼던 것일까요? 가장 최근의 예언은 불과 10년 전에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1975년 무렵 타너이야 스님 생략는 충북 제천의 덕주사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저녁 당시 덕주사 주지스님은 월남 스님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타너는 월악산 봉우리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는 예언을 남깁니다. 당시 1970년대 중반이면 월악산 주변에 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봉우리 위에 뜬 달이 불에 비친다는 이야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여자 임금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여성이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고 나니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충주댐에 비치게 됐죠.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후 여자 임금은 등장했을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1949년 어느 날 그는 법당뜰에 개미떼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네끼리 싸우다 죽은 것인데 이 모습을 본 타너는 즉시 이를 역학원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 떼죽음을 당할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한국에서는 6월 25일가 발발했죠. 1968년의 예언은 더 무섭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의 번역본을 집필하던 그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당장 이 원고와 원본 책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모든 책을 싸서 급히 삼척의 영은사로 옮겼는데 원고를 옮기고 15일 뒤 울진과 삼척에 무장공비가 대거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쫓기던 공비들이 오대산으로 도망쳤는데 이를 토벌하기 위해 사령부가 월정사에 설치되었는데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월정사는 곳곳이 불에 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월정사에 남아있었다면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은 화엄경 번역본이 모조리 불타 없어지는 화를 당할 뻔했으나 그의 예지력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타너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계사를 정확하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투하한 원폭 두 방으로 세계 초강대국의 위치로 올라선 미국은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무기와 군사력을 증강시켜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압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유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미 해군이 북베트남으로부터 공격받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전을 일으키게 되죠. 미군의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 그 누구라도 이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패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선불교를 전파한 인물이자 달라이라마, 마하 고사난다, 틱나탄 스님과 함께 4대 생볼 살아있는 부처로 잘 알려진 숭산 스님 이 역시도 미국이 가진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타너는 달랐습니다. 역학의 원리로 불 때 베트남은 불화이고 미국은 금김이다. 금속이 볼 속으로 뛰어들면 녹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미국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미국은 한국군까지 동원해 북베트남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는 1973년 3월 29일 마지막 남은 미군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며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타너는 단순히 예상해 던지는 헛소리가 아니다. 역학원리로 모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그 결과만을 공유하는 예언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타너의 예언 중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예언입니다. 타너가 평생 동안 남긴 법문이 핵심을 고스란히 담은
탄어록이라는 책에 따르면 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어질 것이다. 5천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다.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고통이 지나면 남북 통일의 서광이 비추고 생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도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한반도는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고 그 불행한 역사가 곧 총결될 것이며 그때 한국은 광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일본에 대한 예언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지난 500년간 무려 49차례나 한국을 침략한 그 죄악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동양사상의 근본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면서 일본 침몰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역시 전혀 근거 없이 던진 예언이 아닙니다. 탄원은 기울어진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비빙하가 녹으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7월 23일도 기울어진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은 극한의 추위도 극한의 더위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가 녹는 현상을 탄원은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리면 현재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국가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요. 흐트러진 지구의 축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인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에 따른 쓰나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는 현재 일본의 23가 물에 잠겨 영토가 13밖에 남지 않는다. 한반도 역시 동쪽이 침몰하게 되는데 대신 서해 바다가 떠올라 한반도의 2배 크기로 용기되는데 이때부터 한국이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는 취지의 예언을 했죠. 대부분의 예언이 현실화된 지금 몇 개 남지 않은 예언들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미래가 대답해 줄 텐데요. 어떤 국가의 멸망 또는 어떤 국가의 침몰은 그다지 반갑고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한반도가 이후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기분 좋은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일본의 침몰을 예언한 예언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만 21세기 최고의 예언가로 꼽히는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 18771-945가 있습니다. 23세에 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초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잠자는 듯한 일종의 최면 상태에서 수많은 이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예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련의 몰락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정확히 예언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등 유명인사들이 그를 찾았다고 하죠. 그의 이러한 예언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의 영국예몽협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000권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통틀어 남긴 예언은 대부분 두루뭉술한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 하나 1934년 남긴 예언에는 확실함을 담았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다속으로 침몰한다라는 예언인데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must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가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90% 이상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 또는 의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어떤 의미이든 그는 일본의 침몰을 거의 90% 확률로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열도의 일부분이 아니라 일본열도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써 탄어의 예언과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스님이 열반 사망에 들면 불교적 화장이식인 다비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다비 후 나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살이라고 부르는데요. 황금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등등이 섞인 영롱한 빛깔을 가진 이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스님의 수행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불교를 탄생시킨 석가모니를 화장한 후 나온 것을
진신살이, 즉 부처의 진짜 몸에서 나온 살이라고 하는데요. 경남 양산 통도사의 대웅전에는 특이하게 불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더.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석가모니에 진신사리가 있는데 굳이 허상에 불과한 불상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썸네일로 사용된 앉은 상태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평범한 이들처럼 누운 자세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스님들의 몸에서는 사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든 탄허의 몸에서는 무려 13개의 사리가 수습되었다고 하죠. 보통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부처를 향해 고난의 수행을 이어온 스님들은 사후 살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탄허는 인간으로서 이름을 남겼고 스님으로서 사리를 남겼고 예언가로서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남겼으니 참 특이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과 서로 수출 규제를 없애고 화해를 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먼저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다고 공식 발표하자 일본이 갑자기 말을 바꿔 한국은 위험하다, 지켜봐야 한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며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는데요. 자, 그런데 진짜 큰일 난 쪽은 일본입니다. 제대로 열받은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일본에 즉각 보복 조치를 가하자 일본 열도 전체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어제 한국이 일본을 수출 우대 조치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고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일본도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풀 줄 알았는데 오늘 나온 일본 쪽 반응이 이상합니다. 한국에 수출된 일본 제품이 위험한 국가에 흘러들어가지는 않는지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당분간 수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올 규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인데요. 한국에 수출한 일본 제품이 북한이나 이란 등 위험 국가로 흘러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쓰일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수출 관리가 허술한지 아닌지 심사하겠다는 말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사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을 운용 등 지금까지 과제였던 세계 품목 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에 대해 더욱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려 합니다라며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누가 어디에 쓸지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심사 대상 품목만 200개가 넘는데요. 그는 법령상 200수십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민감한 것에 대해서 특히 엄정하게 심사 확인해 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니시무라 경제산업사는 정해진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수출 규제를 푼 한국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서 이틀째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한국 기업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을 다시 한번 믿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일본은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너무나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속내를 알고 봤더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심각한 수준의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해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여 한국인들에도 뿌리면 일본은 그제서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 금지하자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수많은 국가들, 대부분의 동남아국들과 일부 유럽 국가들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거부해왔는데요. 한국이 수입하기 시작해야 한국을 믿고 따르는 이 많은 국가들이 다시 일본산 수산물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바람과는 반대로 한국은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수백 년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한국인들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금지시키자
세계 주요 외신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BBC는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 방사능 측정 업무를 맡았던 일본인 50대 남성이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이유를 알겠다며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도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처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일본 보건복지부는 방사선과 의료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회의 이후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본산 수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집요한 의심과 인맥을 총동원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팀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한국이 참가했는데요. 일본은 원래 한국을 빼놓고 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고 일본이 감추려던 충격적인 것을 한국이 찾아냈습니다. 수중 로봇 탐사선이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내부입니다. 녹아내린 해결료 잔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던 콘크리트는 사라지고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정밀 분석한 도쿄전력은 원자로 압력용기 바닥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영상의 검은 빈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원래는 제어봉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는 핵연료봉 다발이 들어있고 그 아래로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어봉들이 손상되거나 떨어진 것이 영상에서 확인됐고 원자로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미조가미 신야 도쿄전력 부장은 제어봉 일부는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원자로 내부 콘크리트 손상이 심한 만큼 후쿠시마 지역에 또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가 아예 붕괴해버릴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더 충격적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집요함 덕분에 허점을 찾아냈고 결국 도쿄전력도 인정했는데 일본 정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를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위험한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는 것일까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이라서 육지에서 24년간 보관한 뒤 방류하면 위험성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인데 일본은 지금 당장 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의 속내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다액정제거설 BALPS 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처리 방식인 오염수 지하 매립에는 2,431억 엔이, 수소 배출에는 1,000억 엔이, 수증기 배출에는 349억 엔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해양 방류에는 증기 배출의 10분의 1 수준인 34억 엔만 필요했습니다. 바다 방류의 비용 절감 효과는 장기 저장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19년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고 저장했을 때 원전 폐로 시점 2051년 예산까지 81조 엔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지금까지 저장해왔는데 이를 바다에 뿌려버리면 810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아낀 810조 원은 고스란히 주변국들의 더 많은 피해로 다가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오염수는 바다에 버려지는 순간 북태평양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 인근 해역으로 유입됩니다. 조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오염수가 도달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방출사에서 5년 뒤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국제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발표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태평양으로 방류된 세슘 137의 장기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 논문에 따르면 원전에서 방류된 세슘 137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 러시아 쪽으로 이동. 북태평양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 북적도 해류를 타고 북미 연안, 적도, 아시아를 거쳐 약 4년 만에 우리나라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은 바다에 뿌려 810조 원을 아끼는 대신
한국은 이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1,00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해외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 사실을 적극 홍보에 나섰고, 이미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한국의 편에 서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방류를 하는 대신 주변국에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상 못한 전개에 일본 정부는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4.5세대의 KF-21이 현대 스텔스기에 정점인 F-35를 격추했다는 가정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KF-21의 새로운 기종이 스텔스기 사냥꾼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KF-21의 이 새로운 형태는 적 방공망 제압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 공군이 제공권 확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의 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대스텔스전부터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적 방공망 파괴까지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KF-21의 새로운 기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KF-21시 제4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꺼리튜브에서는 시 제4호기가 복좌형임을 이유로 장차 KF-21이 전자전기로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전자전기에는 후방의 무장통제사 좌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무선 지휘통신체계와 통합방공망을 마비시키고 교란하여 아군 공중 전력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요. 또한 이를 위해서 평시에도 주변국의 위협 신호와 레이더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한 명의 조종사가 모두 수행하기란. 그래서 전자전기는 복좌형이 일반적입니다. 더군다나 KF-21의 경우 MUMT 작전 수행도 염두에 두고 있으니 무인기 편대를 조종하려면 복좌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 방위사업청 주도로 KF-21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추진 결정되면서 저희 꺼리튜브의 예측이 다시 한번 적중했습니다.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총 1조 8,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2년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전자전기 개발과 생산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의 제공권 장악 전술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전자전기를 도입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서 EA-18g 그라울러의 도입을 언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러나 당시 미국은 군사 기밀을 이유로 EA-18g 그라울러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전자전기는 전략 자산과 맞먹을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EA-18g 그라울러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가 유일한데요. 하지만 KF-21 전자전기 개발이 추진됨으로써 드디어 대한민국도 적의 방공망과 지휘부를 무력화시킬 고차원의 전술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국내에서 전자전기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체계 통합이 용이한 수송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원했고 공군은 속도와 고도에서 장점이 있는 상용 제트기를 선호했습니다. EA-18g 그라울러의 전신인 EA-6B 프라울러도 조종사 1명과 전자전 대행 병사 3명이 탑승했던 4인승 대형 항공기인데다 최고 속도 또한 마하 0.85 수준인 아흔속기였으니 수송기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도 영 설득력 없는 주장이 아니었는데요. 또한 ADD와 공군에서 제안했던 방향 모두 스탠드오프형, 즉 원거리 전자전 공격으로 적의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두 기체 모두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KF-21 전자전기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모체가 되는 KF-21부터가 현 시대 4.5세대기 중 최상위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EA-18g 그라울러처럼 스탠드오프형과 근거리 에스코트형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KF-21과 함께 편대를 구성해 적진 깊숙이에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코트형의 전자전기는 최전선에서도
통신망 교란, 방공 레이더 무력화 등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이 기습적으로 대공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강력한 재민 공격을 통해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하여 적의 미사일이 빗나가게 만드는 식인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전자전기 개발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히 북한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악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전략 단계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곧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러시아 공군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서방 지원이 쏟아졌어도 지금처럼 선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유사시 북한 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량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방공망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미 CIA도 북한에 비하면 이란의 방공망은 어린애 장난 수준이라며 북한의 방공망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잠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해상 포격만으로는 도시를 함락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북한의 육상 전력이 아무리 개차반이라 하더라도 일단 머리수 자체는 대한민국 정규 병력 이상입니다. 미국과 견주어도 절대 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지상 화력을 생각하면 북한이 오래 버틸 순 없겠지만 잠시간 시간 벌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 전력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첨단 기술의 총화인 항공기는 유지 보수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력은커녕 항공유도 없어 공중 훈련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인데요. 그렇다 보니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도 쉬운 방공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일례로 북한은 평양 일대의 지대공 미사일로 사중의 방공체계를 구축해 놓았는데요. 바로 최대 사거리가 260에서 300km에 달하는 4호와 중고고도인 최대 사거리 48km인 4의, 저중고도이며 최대 사거리 13에서 15km인 4.3 등입니다. 방공망의 구성을 보면 항공기부터 미사일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는 나름의 다층 방어망을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방공망을 방치하면 전투기가 진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전력 또한 상당수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소련이 개발한 4.2 지대공 미사일은 냉전 시대의 소련 영공에서 정찰 활동을 하던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 U-2를 격추한 것으로 유명하며 베트남전에서도 상당히 활약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중국의 방공망과 공중 전력입니다. 북한의 방공망이 촘촘하게 낡았다면 중국의 방공망은 여기에 첨단화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의 S-300V를 모태로 한 중국 HQ-9은 최대 요격고도가 30km 이내로 낮지만 최대 사정거리는 27에서 120km에 달합니다. 또 최대 추적 감시 거리만 120km에 달하는 사격 통제 레이더는 중국판 패트리어트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데요. 물론 HQ-9도 러시아의 대공미사일 기술을 빼돌려 만든 카피품이지만 80년대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해온 만큼 중국의 방공망은 최소한 러시아와 동급 이상의 수준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 세계 최고의 스텔스기라고 자랑하는 제2-20의 존재도 부담됩니다. 비록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제2-20의 스텔스 성능을 의심하고 있지만 중국이 공개한 정보만 봤을 때 제2-20의 성능은 KF-21에 버금갑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제2-20의 레이더 반사면적 즉 RCS가 0.001 스퀘어 미터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F-35의 RCS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레이더로 제2-20을 발견하는 게 하늘을 날아가는 탁구공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드물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는 현재로서는 제20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비하는 게 바로 안보인데요. 그렇기에 전자전기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물리적 공방전에 앞서 전자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스텔스기 대적을 위해서도 전자전기는 꼭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일컬어지는 미군의 F-22는 수많은 모의 공중전에서 승리했지만 딱 한 번 패배한 적이 있었고 그 상대가 바로 EA-18g 그라울러였습니다. 당시 모의 공중전에서 EA-18g 그라울러는 전자전 공격을 가해 역으로 F-22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었고 미우 AIM-120 AMRAAM을 발사해 F-22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라울러와 J-20의 공중전도 이와 비슷할 텐데요. 우선 교전 이전의 평시 정찰 활동을 통해 J-20의 레이더와 통신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파 정보를 분석하고 복제합니다. 이렇게 얻은 전파 정보는 그라울러에 저장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라울러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J-20과의 교전에 돌입한 그라울러는 ALQ-99 제머포드, ALQ-227B 통신방해 체계를 이용해 강력한 재밍 전파를 발사합니다. 만약 전파 정보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J-20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재밍 전파를 인식하고 사전에 차단할 텐데요. 하지만 이미 정보 획득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그라울러에서 발사된 재밍 전파가 J-20의 암호 코드를 파괴하고 한전 장비와 레이더를 튀겨버릴 것입니다. 결국 전투기의 오감이나 마찬가지인 레이더를 잃어버린 J-20은 그라울러에서 발사된 AIM-9X 사이드와인더에 의해 결국 격추되고 말 것입니다. 근거리 교전 상황을 가정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인데요. 물론 전자전기가 모든 전술기 중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스펙 그대로라면 원거리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자리를 이탈한 J-20을 포착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스텔스기를 포착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아무리 스텔스기라 하더라도 약점은 존재하고 현대의 무기체계는 마치 가위바위보처럼 상호 견제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미 20여 년 전부터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에서 스텔스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터다. 이는 시기의 문제이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결국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기의 개발과 보유가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KF-21 전자전기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반대 논지는 그렇게 중요한 전자전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확실히 처음은 외산 장비를 먼저 운용해보고 KF-21 전자전기를 단계적으로 시도해보는 게 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간과하는 사실은 KF-21에 이미 기본형부터 통합전자전장비 EW 스위트와 ALQ-200K 내장형을 탑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한국은 전자전 방어 능력을 확보한 상태라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기술 역량은 충분히 독자 개발에 도전할 정도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전자전기를 비롯한 KF-21의 다양한 파생형들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